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스크 써야지. 자, 국제정치학 학술 논문 특강 수업 시간입니다. 뭐 제목이 길죠. 정치학은 말이에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좀 주고 시작을 할 텐데, 정치학,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논문을 읽어야 돼, 논문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가 정규 수업도 있는데 논문 특강을 따로 만들었느냐. 정규 수업을 갖다 쭉 공부를 갖다 하다 보면 정규 수업은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 기초야, 생 기초. 생 기초를 갖다 공부를 하는데 생 기초만 갖다 가지고는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교재에다가 논문을 갖다 좀 집어넣기는 합니다만은 그걸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론을 갖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이론을 갖다 활용을 할 줄 모르면은 답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아까 뭐 쉬는 시간에 누가 얘기를 하는데 뭐 코플랜드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코플랜드가 되게 많이 했는데 무슨 뭐 세력 균형이 변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이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적용해 서술해봐라 하면 안 나와 글이. 코플랜드는 뭐라고 말했다. 잘해봐. 대여섯 줄 나오고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갖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논문 학습입니다. 논문이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논문 쓰는 게 딱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학술 논문이. 앞부분에는 말이야. 유럽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인데 앞부분에는 기존의 논의들을 다 정리해서 이론을 쌈박하게 한 서너 페이지로 정리를 다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쉬워. 여러 가지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론들을 갖다 딱 정리를 하고 그다음 그 이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논쟁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 또 뭐냐면은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푸는 그런 방법을 갖다 제시해주는 게 학술 논문이에요. 그리고 저 뒤쪽 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보면은 매뉴얼에서 그냥 그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국제정치학 무슨 뭐 현대 국제정치학 등등 해갖고 이따 두꺼운 책들 아무리 매뉴얼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갖다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 기출 문제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1순환, 2순환, 3순환 갖다 할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딱 내고 거기에 대한 예시 답안을 딱딱 만들어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논문 학습에 맞게 어떤 이제 기출 문제가 있으면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논문을 갖다 뽑아가지고 실어놨으니까. 왜냐면은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올 이유는 없죠. 그쵸? 기출 문제를 응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련된 논문을 풍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논문을 읽고 그것들을 갖다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을 하는 것이 낫단 말이지. 그래서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논문 학습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뭐냐면 정치학의 언어 또는 국제정치학의 언어에 익숙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논문을 갖다 이렇게 읽다 보면서 주로 학자들이 쓰는 그런 언어들과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수업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앞부분에서는 한 100페이지 정도는 이론과 관련된 쟁점들을 갖다가 학술 논문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주로 뭐 현실주의에 관련된 쟁점, 자유주의에 관련된 쟁점, 구성주의에 관련된 쟁점, 또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 이론에 관련된 이제 논문들이 한 이제 100페이지 정도에 걸쳐 갖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토픽별로 들어가 있어요. 안보 관련된 내용, 경제 관련된 내용, 그 외에 무슨 뭐 21세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토픽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맨 막판에는 교재를 갖다 이번에 새로 편집하면서 집어넣은 게 최근 기출 문제인데 한 3, 4년에 걸쳐 가지고서 외시, 입법고시, 그리고 또 행정고시 여기에 관련된 출제된 문제 중에서 국제정치학 문제만 추렸어요. 근데 너무 쉬운 문제, 예를 들어 국제정치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입법고시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이건 진짜 여기에 넣을까 말까 하다 빼버렸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자유주의, 현실주의, 그 비판 이론에 대해 써보시오. 문제가 딱 그거 문제가. 이런 건 솔직히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이건 따로 이제 보면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도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갖고 너무 좀 황당하거나 너무 좀 쉬운 문제 같은 것들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만 뽑아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를 다 하고 그다음 기출문제 쪽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 논문 학습에 맞게 숙제를 낼 겁니다. 숙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기출문제에 딱 들어맞는 논문은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맞는 이론이 들어간 그런 논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논문과 거기에 들어간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 예, 아마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훈련도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이론 파트의 제일 첫 번째 논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의 비교와 쟁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 만약에 써봐라 그러면은 쓸 수는 있어. 예를 들어 갖고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차이점이 뭐게 써보세요. 그러면 쓸 수는 있는데 체계적으로 서술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비교를 하려면 어떤 비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얘는 이렇다 얘는 이렇다 쓰면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를 할 때는 비교의 척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척도들을 가지고 두 개의 이론을 갖다 비교할 수 있는가. 예?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글 쓸 수 있게 이 논문을 갖다 해놨는데 이 논문은 되게 쉽습니다. 일단 11페이지 결론부터 읽고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결론에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 자, 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신현실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제도론의 차이점. 자, 결론 첫 번째 인식의 공유와 차이다. 결론에 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자, 차이점 보겠습니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은 11페이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인가? 우선 두 이론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 이론들은 자, 여기 옆에다 조그맣게 범주를 하나 써봐. 비교의 범주. 바로 이념적 성향입니다. 이념적 성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당연한 질서로 간주를 하고 접근하는 이런 이론이에요. 또한 안보, 국가 간 갈등, 협력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뭐 연구의 주제가 같다는 얘기예요. 연구의 주제에서도 안보, 갈등, 협력 이 세 가지를 갖다 다룬다는 거지. 여기에서도 인식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나 두 이론은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거시 이론이라 그래. 두 이론은 말이에요. 너무 이제 보면 그 큰 거대한 이론이야. 우리가 이론 얘기할 때 거시적 이론, 미시적 이론 얘기할 때 그 비교점이 뭐다? 거시적 매크로한 접근이다 그러면 주로 구조 중심, 제도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배워갖고 마이크로하다, 미시적이다 얘기할 땐 주로 행위자 중심이란 말이야. 거시적인 그런 그 접근 방법은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전반적인 추이들, 예, 현실이 어떤 식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 일반적인 전망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 아주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구멍이 있다는 게 거시적인 접근법의 문제점입니다. 반대로 미시적인 접근법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그 자세하게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서술에서 치밀할 수가 있어. 서술에서. 근데 어떤 뭐 그 큰 이론이라든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는 상당히 약한 것이 행위자 중심 이론, 그러니까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둘 다 상당히 거시적인 이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어떻게 현실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방을 내놓진 못하죠. 예, 대체로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하에 큰 정책의 방향 같은 것들은 제시할 수 있어. 구체적인 방향,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현실 처방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 또한 기존의 국제 질서를 당위론적으로 전제하는 현상 유지적 성격, 현상 유지적 성격 이것도 동일하다 이렇게 있죠. 예, 여기 여러분 현상 유지적 성격은 위에다가 조그맣게 기능주의 이렇게 써보세요. 펑셔널리즘. 이게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기능주의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기능주의는 사회과학, 국제정치학 용어하고 사회과학 전반에 쓰는 용어가 다르는데 사회과학 전반에 쓰는 기능주의는 이겁니다.
어떤 현실을 갖다 움직이는 구조적인 게 있어. 구조라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떤 보편적인 질서가 있어요. 이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현실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을 한다. 예, 이런 시각이 기능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뭐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통합이론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대체로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들, 보편적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다고 간주를 하고 이 질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질서를 구성하는 단위들, 행위자들, 개체들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 같다. 우리가 기능주의적 연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전체 구조야. 구조. 질서란 말이야. 시계는 질서예요. 근데 태엽, 초침, 분침, 시침 이런 것들은 뭐 시계라고 하는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받는 기능들이 있죠. 예? 태엽의 기능, 초침의 기능, 시침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때? 항상 보면 현상을 타파하기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질서를 유지하고 그쵸? 예, 계속 이제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상당히 보수적인 편향성이 강하단 말이지. 야, 여러분, 그러니까 나온 김에 보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래. 저 앞에 과정에서 공부를 갖다 했었던 저 뭡니까 그 신현실주의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기능주의가 나타나는 거지. 봐봐. 국제 질서는 힘의 분포로 이루어지는 구조다. 그쵸? 국가와 국가라고 하는 개체들은 대체로 뭐 힘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권력 정치라고 하는 하나의 국제적인 질서를 갖다 수립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하나의 질서, 이 질서하에서 결국 뭐야? 이 질서하에서 권력의 자원을 많이 가진 애들은 강대국의 지위에 배치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중견국 또는 약소국의 지위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기능적 설명을 하는 거지. 바로 뭐 강대국은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패권한 정도는 뭐라고 얘기해?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쵸? 예? 중견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약소국은 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근데 국제정치학에서는 어때? 기본적으로 국제정치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약소국과 중견국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강대국의 기능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신현실주의하고 그다음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 제도론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주의적 성격, 현상유지적 성격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제도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능주의가 표현되는 거지? 여러분들 보세요. 국제기구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한 얘기를 하면서 거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제도다. 이런 식의 설명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예.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이론 모두 현재의 국제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현상유지적인 그런 경향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신현실주의 이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국제체제의 무정부적인 특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정부적이고 경쟁적인 국제체제하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또 이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의 탐구 주제와 동일합니다. 무슨 소리? 국제정치의 속성을 무정부 상태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두 이론은. 예. 다음으로 두 이론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이론 모두 국가의 현실적인 이익을 도덕이나 보편적인 이성보다 더 우선시하는 행위자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 공통점이에요. 얘들의 공통점. 자, 밑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차이점입니다. 한편 두 이론의 차이와 관련해서 보면 첫째, 국제체제의 무정부적인 상태, 즉 국가나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제약할 만한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강제하는 공통의 권위체가 국제정치 시스템의 속성상 아나키즘이죠. 무정부 상태가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두 이론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무정부적인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극복 가능하냐, 극복 불가능하냐. 예, 이 얘기입니다.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적 상태를 국가의 안보 및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그쵸? 그리고 옆에다 여러분 조그맣게 써봐. 자, 무정부적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안보 딜레마 현상이 일어나죠. 안보 딜레마가 뭐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A, B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나는 A라고 내가 A야, 내가 A. 나는 나의 방어를 튼튼하게 하려고 말이지 어떤 이제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을 했어. 나의 의도는 방어가 의도야. 근데 상대방은 국제 정치 자체가 무정부 상태니까, 무정부 상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얘기하는 거야? 정보의 부족, 신뢰의 부족이란 말이지. 정보가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쟤는 나를 오인한단 말이죠.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지. 무정부 상태에서 제일 합리적인 선택은 뭐야? 제일 합리적인 선택은 최악에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쟤도 무장을 한단 말이지. 그럼 나는 그거를 보고서 저 녀석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네? 더 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보 딜레마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 무정부 상태가 안보 딜레마를 갖고 온다고 보는 게 현실주의자들의 이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자, 신현실주의는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국가의 안보 및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이게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정부 상태의 속성은 결국 뭐다? 정보의 부족, 신뢰의 부족이거든. 정보의 부족과 신뢰의 부족을 제도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약속 이행의 불확실성의 문제로 간주한다. 약속 이행의 불확실성, 이게 뭐야? 어려운 말 썼지만 신뢰의 부족이지. 정보의 부족과 신뢰의 부족이지. 또한 신현실주의는 무정부적 상태하에서 국제관계를 신자유주의에 비해서 다소 비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극복 불가능하다. 이 갈등은 극복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제관계 자체를 생존 경쟁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국제관계를 경쟁의 장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무정부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오히려 상호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여기에 밑줄 쫙, 상호 이익이 존재하는 곳,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절대적 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 헷갈리면 안 돼. 절대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 주체한테 모두가 다 이익이 되는 걸 절대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협력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현실주의자들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상대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자들이 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정부 상태 가정에서는 똑같지만 신자유자들 역시 국제관계를 경쟁의 장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상호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도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차이점. 두 이론의 관심 분야가 다르죠, 좀. 대체로 보면 신현실주의는 어때? 군사 안보 문제, 거기에 비해 갖고 신자유주의적 제도론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 협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합니다. 두 이론의 관심 분야는 크게 상위 정치와 하위 정치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하이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군사, 주권, 안보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상위 정치라고 부르는 거고, 하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비주권적인 영역들, 대체로 보면 어떤 초국가적인 어떤 협력들,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하위 정치라고 부릅니다.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두 이론의 관심 분야는 그래서 크게 상위 정치와 하위 정치로 구분됩니다. 우선 신현실주의는 주로 국제안보와 같은 상위 정치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정치, 경제, 환경, 인권 문제 등 주로 하위 정치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자유주의 이론에 있어서 외교 정책에 대한 인식은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하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으로서 이는 다양한 세계화 과정을 다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의 대외 정책은 신현실주의의 주장과 같은 안보 위협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복지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론의 문제 해결에 대한 처방은 국가 간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창출에 힘을 쓰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현실주의자들은 어때요? 국가 안보와 생존에 관련된 의제에 대외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왜 얘들은 이렇게 대외 그 안보 정책에 신경을 쓰느냐? 그 이유는 모든 국가는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기적 행위자라고 보는 그런 가정 때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 옆다 조그맣게 필기. 제도적인 협력보다는 왜냐하면 제도적인 틀 안에서도 국가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협력보다는 어때? 개별 국가 차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안보 정책을 더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12페이지. 네 번째, 신현실주의는 국제제도나 국제레짐이 자국의 절대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갖다가 지지합니다. 여기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자국의 절대적 이익, 밑줄 치시고 상대적 이익. 이건 나한테, 여기서 말하는 자국의 절대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만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아까 얘기한 그 자유자들이 얘기한 절대적 이익하고 틀려요. 예? 그러니까 논문을 갖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자, 이거 상대적 이익이야, 이게. 자국한테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이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국제제도에 내가 가입을 해서 내가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만 국제제도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국제제도나 국제레짐이 상대 국가에 대해서 상대적 이득이 아닐 경우에 한해서 지지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제도나 국제레짐이 일단 형성되면 이들은 개별 국가의 대외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간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신현실주의는 자유무역이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그 자체, 그러니까 국제체계 구조가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자유무역의 증대 이퀄 국제평화라고 하는 등식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국제체제의 구조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즉 무슨 소리 다른 말로 바꾸면 국제체제의 안정성이 바로 국제무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역으로 뭐야? 국제적인 어떤 자유무역의 증대라고 하는 것이 어때? 국제구조의 안정성을 가지고 온다고 보는 거잖아. 우선순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셔서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5페이지. 자,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의 비교와 쟁점, 서론. 오늘날 개별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류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한다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이론은 국제정치 현상에 대한 연구 분야를 정해주기도 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 부분에 대한 의제를 설정해주기도 합니다. 현실 정책의 개발이라든가 학문적인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들이죠. 신현실주의는 주로 안보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국제정치경제를 비롯한 환경, 복지, 인권 문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두 이론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 그리고 현상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 그 논지를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결론에서 다 정리했죠. 규범적 측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국제정치의 주요 가정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하에서는 국제정치관을 통해서 이들의 주요 가정 및 인식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신현실주의 이론의 주요 가정과 인식. 자, 일단 그 등장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현실주의가 어떤 이제 배경에서 등장을 했는지. 신현실주의는 1970년대 케네스 월츠를 중심으로 시작된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70년대 말에 등장했어요. 79년도에 등장했습니다. 자, 전통적인 현실주의를 비롯한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들이 지니고 있는 환원주의적 태도. 여러분 여기서 밑줄 쫙.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 행위자 환원론이야. 행위자 환원론. 우리가 리덕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환원론이 있고 두 번째는 행위자 환원론이 있어요. 행위자 환원론은
예, 저기 뭐야 그 우리가 말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원자론이라고 부르는 그 전통으로서 그렇죠? 합리적인 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는 합리적인 행위자고 이 합리적 행위자라고 하는 것은 도구적 이성, 자기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로 간주를 하는 거죠. 예. 이게 그 개개인의 그런 행위자들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갖다 도모하기 위해서 협력을 갖다 하게 되고 그 협력을 갖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합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를 뭐로 보는 거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 간주하는 게 얘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구조환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마르크스주의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주의 같은 경우도 구조환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할 때 구조환원론은 구조 결정론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현상의 원인을 구조적인 것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이런 태도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월츠가 이제 이 이론을 들고 나왔을 때는 행위자 환원론, 그러니까 주로 그 환원주의적 태도 여기 밑에다 여러분들 행위자 환원론 쓰시고 이 대표적인 행위자 환원론이 바로 뭐냐면 고전적 현실주의야. 고전적 현실주의는 기본적인 그런 이제 분석 단위를 갖다가 개별 행위자로 놓고 보는 거죠. 개별 행위자는 국민국가를 갖다가 상정을 하는 거고 이 국민국가는 이익의 극대화,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비판을 한 거란 말이지 케네스 월츠가. 왜? 아니 선배들이 이렇게 월츠가 이걸 갖다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규칙성이 없다는 거야.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외교 정책이라든가 안보 정책이 마음대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체계적으로 국제 정치를 서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장기적인 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마디 이론화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고전적 현실주의의 이 행위자 환원론을 갖다가 비판을 한 거였단 말이지. 자, 그래서 5페이지에 이제 신현실주의 이론의 등장이 첫 번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원주의적 태도를 갖다 지적하면서 그럼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뭐냐? 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케네스 월츠가 말하는 구조는 자,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야. 뒤지게 어렵게 재미없게 이 사람 책 보면 읽다가 짜증나 찢어버리고 싶어. 되게 재미가 없어. 사례도 별로 없어. 오히려 한스 모겐소의 책을 보면 사례가 되게 풍부해. 더 폴리틱스 어몽 네이션스를 보면 이게 역사책 같기도 하고 철학책 같기도 해. 이 사람 책은 진짜 재미없거든. 그림만 잡더라고. 분량도 이렇게 얇아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되게 간단해. 뭐라고? 구조는 뭐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전체를 구조라고 한다. 이게 첫째.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한다. 예,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친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지. 얼마나 쉽냐, 그렇죠? 이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주절주절 이런 것도 능력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써온 책이 이 책이야, 이 책.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뭐야? 결국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행위자들한테 어떤 식의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을 갖다 할 수가 있다면, 이 구조라고 하는 규칙성에 입각을 해서 이론을 갖다 정립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케네스 월츠의 생각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옆에 여백에다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월츠가 고전적 현실주의를 비판하며 들고 나온 게 뭐야? 현실주의의 과학화라고 하는 모토였어요. 과학화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이 추구를 한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뭐? 바로 이거. 존재론에 있어갖고 구조의 개념.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구조는 구조 결정론입니다. 구조 중심이론. 자, 행위자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청체. 이 구조 개념을 도입하는 것. 그래서 규칙성과 어떤 예측성을 높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 이게 한 가지였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했던 그 과학의 개념은 방법론에 있어서 행태주의적인 방법을 도입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기 선배들은 주로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여기에 근거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무슨 세력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논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과학적 방법을 갖다 제시를 하면서 수학이라든가 양적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래점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1930년대 이래로 국제정치 이론을 지배해왔던 전통적 현실주의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 여러 국제정치 이론들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전적 현실주의는 굉장히 이기적인 국가들이 자기의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를 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절대 협력이 불가능한 갈등의 상황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70년대는 대탕트가 벌어졌고, 그 다음 또 어때요? 지금이 내가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지금 70년대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해. 지금 이 순간이 말이야. 자원에 의한 자원 가격이 무지 올랐었죠. 석유 파동. 그리고 또 뭐냐면 전쟁이 있었죠. 당시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예, 그리고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왔고 인플레가 엄청나게 치솟았던 게 70년대거든. 장기 불황이 그래갖고 시작되겠네. 딱 지금 상황이 비슷해. 지금 상황이. 예.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무역에서는 보호주의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행하게 되지만 어때? 자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전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불가피한 이런 면들이 있었단 말이지. 자, 그래가지고 고전적인 현실주의, 굉장히 이기적인 국가의 행태만을 설명하는 고전적 현실주의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1970년대 이르러 여러 국제정치론들로부터 고전적 현실주의가 강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모겐소는 국제정치 현실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자, 밑줄 입증할 수 없는 선언적 인간의 권력 추구 본성. 여기 밑줄 쫙.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고전적 현실주의는 철학이라든가 어떤 역사라든가 여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케네스 월츠가. 입증할 수가 없는 선언적인 인간의 권력 추구 본성, 즉 권력욕의 기초에서 국제정치 이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모겐소를 비롯한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권력 추구 본성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행위 또는 국가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모든 국가는 다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행위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전부 다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위한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가 빠지게 돼? 어떤 이제 국제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질서, 그 기존의 질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갖고 패권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제 정치의 질서, 이 질서 하에서 약소 국가가 자기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를 해봐야 얼마나 추구를 할 수 있냔 말이야. 그렇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문화라든가, 그렇죠? 어떤 그 관념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을 분석해서 제외해 버리게 되잖아. 물론 신현실주의도 문화라든가 관념적인 변수를 제외했다라고 하는 점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됐던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이론적인 시도는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평화의 시기가 왜 교대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고전적 현실주의에 따르면 맨날 전쟁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에 따라 월츠는 국제정치의 분석은 단위의 속성이 아닌 구조의 속성, 그죠? 행위자 중심보다는 구조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즉 체제에 두어야 된다라고. 체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레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 시스템에 두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특히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그러니까 행위자의 행동, 즉 국가 수준의 행동은 대외 정책의 동기와 결과에 존재하는 괴리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또한 국제정치 분석을 국가라는 구성 단위의 속성에, 그러니까 행위자의 속성에 맞출 경우 환원주의적 오류, 이건 바로 모든 것을 행위자들의 동기, 이익으로 환원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거야. 환원주의적 오류는 결국 뭐를 갖다 배제한 거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질서의 영향,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질서의 영향,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있게 되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속성을 갖다 영향을 갖다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신현실주의도 문화적인 영향까지는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6페이지. 자, 월츠는 구조란 전체로서의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각자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행위자들이 합해지는 배열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배열의 원칙 밑줄 쫙. 이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되게 쉬운 얘기거든. 배열의 원칙? 너는 왜 강대국이 되니? 너는 왜 약소국이 되니? 이유가 뭐? 원칙이 그래. 원칙이 뭐? 파워 폴리틱스야. 권력 정치라고 하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자원 많이 갖고 있는 애는
강대국에 배열이 되는 거고 적게 갖고 있는 놈은 약소국으로 배열되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쉬운 얘기야. 얼마나 쉬운 얘기. 그렇죠? 이런 배열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시스템의 구조를 정의하는 세 가지 특징을 자 시스템 내 단위들의 배열의 원리. 자 구조는 뭐를 하는 거야? 단위들을 배열하는 원리다. 자 그리고 구조는 기능의 분화 정도 얘기 나왔죠? 이 말은 무슨 소리? 각각의 그런 강대국, 약소국, 중견국 얘들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가 그 얘기고 단위들 간의 능력의 배분이 바로 뭐 권력의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갖고 있냐 이 삼박자야 삼박자 결국에는 예.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구조를 탐구할 때 가장 중시하는 세 가지 관점이 이겁니다. 자 6페이지의 첫 번째 점 월치의 신현실주의 이론은 국제 시스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행동과 국제관계의 결과를 결정짓는 명시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쵸? 즉 뭐 국제정치 탐구하려면 닥치고 구조를 탐구해 이 얘기입니다. 닥치고 구조 탐구 이 얘기야 이 얘기. 자 신현실주의 구조 탐구는 뭐야?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구조를 탐구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신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은 바로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 탄생 배경을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신현실주의 이론의 국제정치에 대한 주요 가정과 인식을 한번 볼게요. 첫째, 신현실주의 이론은 전통적 현실주의의 귀납적 설명과는 달리 연역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방법론에서 연역적인 논리구조를 택하고 있다. 전통적인 현실주의는 행위자 중심 이론이다 보니까 어때? 행위자들이 현실에서 펼치고 있는 역사적인 과정에 펼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리고 뭐 현재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상당히 귀납적이었죠. 근데 신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태주의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갖다 채택을 갖다 하고 있고 행태주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경험적 자료들을 갖다 바탕으로 보편적인 명제를 수립하는 거야. 이론을 갖다 수립을 하고 그 이론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것, 경험적인 사실에 대비를 시켜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 이거를 중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역적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의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래서 구조가 갖는 효과, 즉 구조가 뭐야? 하나의 총체가 되는 거고 이 구조가 구체적인 사례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추구를 하다 보니까 연역적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갖는 효과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특히 국제 시스템의 구조적 성격을 국가들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질서 원칙, 다른 말로 하면 배열의 원칙으로 정의하고 동시에 무정부적인 것 밑에다가 속성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말을 잘 구분을 못해. 자, 국제 시스템의 속성을 써봐라. 그러면 속성이라고 하는 건 무정부성을 써주는 거야. 아시겠죠? 국제 질서에 무슨 속성을 써봐라. 그러면 무슨 뭐 강대국, 약소국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무정부성을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제 시스템의 구조적 성격, 무정부적인 성격이 국가들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질서 원칙으로 정의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무정부적인 상태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뭐? 전쟁을 막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들의 가장 얘들이 생각하는 질서 밑에다가 여러분 밑줄로 한번 쫙 치시고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예. 자,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분을 한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없애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쟁의 아예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거란 말이야. 최근에 나타나는 인간 안보라든가 뭐 포괄 안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 평화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거기에 비해 갖고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세력 균형은 소극적 평화야. 이건 바로 뭐 일시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평화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갖다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국제 시스템의 무정부적인 성격이 국가들이 이런저런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질서의 원칙으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질서 원칙이라고 하는 건 국가들이 기능을 하는 일종의 환경, 배경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 동시에 무정부적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왔죠? 구조적 성격은 무정부성이다. 아시겠죠? 국제정치의 속성이 뭐냐? 속성이란 말 때문에 학생들이 맨날 헷갈리는데 어려운 얘기가 무정부적인 성격을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자 이제 무정부적인 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달리 국제 시스템 내에 각 단위인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의 권위체가 존재하는 정부가 없다는 점에서 무정부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은 중세 이후의 국제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럼 여러분 중세 이전에는 왜 이런 무정부적이 아니었지? 여러분 이제 대체로 보면 초국가적인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단 말이야. 여러 왕실을 갖다 통합하는 질서, 바로 카톨릭 교회의 질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 시스템에서 국가의 동무대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새로운 여러 복잡한 조직들이 특정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자, 국제 시스템의 이런 여기 여러분 옆에 이것도 해보자. 현재에는 새로운 여러 복잡한 조직들이 특정 지역에서 밑줄 쫙. 자, 시스템이 말이야 다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현실주의자들도 이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신현실주의자들이 어떤 거? 여러분 인터내셔널 시스템이 가장 큰 범주라고 얘기한다면 그 밑에 섭 시스템들이 있어. 하위 시스템들. 어떤 거? 유럽 정치 시스템. 예, 동북아 정치 시스템, 미주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점점 다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제 시스템의 이런 특성 때문에 개별 국가들은 국제 정치에서 자신에 대한 문제를 자, 이런 특성 밑에다가 여기다 줄치시고 무정부성이야, 무정부성. 그러니까 국제 시스템이 이렇게 무정부적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은 국제 정치에서 자신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이른바 자력구제의 국제정치 원리가 지배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같은 인식의 기초에서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주요 문제를 전쟁과 무력의 사용으로 대외정책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를 간주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 시스템에서 국가는 자신의 안전보장이 1차적인 관심거리가 되며 무정부적인 상태의 그 특성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무장을 통한 안전보장의 확보 노력이 안보 딜레마에 의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 시스템은 무정부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를 유발하고 그 속에서 모든 국가들은 좀 불합리한적인 것들 자기도 알지만 어때 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행위자들의 선택의 구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야. 이 무정부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특히 전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현실주의는 국제 시스템의 이 같은 무정부적 특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월트 이전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원인, 전쟁의 원인을 개인이나 국가의 차원에서 찾았습니다. 리버, 모겐소 등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사악한 존재로 규정하는 데서 그리고 마르크스와 레닌은 자본주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로즈크랜스, 카플란 등은 지도자의 동기, 의도, 자질 또는 국가의 성격에서 원인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월츠를 비롯한 신현실주의자의 추종자들은 이런 전제와 가정을 거부했어요. 즉 무정부 상태의 국제 구조 하에서 국가 간 전쟁이나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한 겁니다. 구조가 무정부적이다, 무정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행위자들은 갈등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나 국제 상태를 전혀 질서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적인 구조하에서도 특정한 형태의 국가 간 질서와 국가가의 행위를 규제하는 특정한 통제 기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의 국제정치를 질서 있는 무정부 상태라고도 불렀는데 누구의 용어야? 조지 모델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용어입니다. 이런 말은 딱 이제 인용해 주면 멋있잖아. 자, 둘째. 자, 신현실주의는 개별 국가의 대외 행동에서 주요 변수를 국제 시스템으로 간주합니다. 7페이지. 국가의 대외 행동의 본질 및 동기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내적인 요소, 즉 지도자의 성향이라든가 국내 정치 문화라든가 경제 수준 및 환경 등은 설명이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이며 어떤 대외 인식을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한 개별 국가 수준의 변수로 국제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한 대개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행동, 밑줄 쫙 유사하게 행동, 국익의 극대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별 국가들은 대외 행동에 있어서 국제 시스템의 무정부적인 성격 때문에 자구적 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 지위를 인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안위를 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게 하는데 신현실주의는 바로 이 조치를 세력 균형 정책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이런 세력 균형이 전제하고 있는 국제 질서는 홉스가 상정하던 자유 경쟁적 질서, 즉 민족 국가 단위로 행동하는 집단들이 이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정부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는 또 나왔잖아. 국제 질서의 속성은 뭐야? 무정부적인 상태야. 한편 신현실주의자들은 개별 국가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력 균형을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국가의 생존을 보호해주는 성공수단으로 간주하진 않습니다. 다름 더 쉽게 얘기할게요. 세력 균형은 불안정한 균형입니다. 끊임없이 붕괴되고 새롭게 구성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세력 균형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정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력 균형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다극체제 하에서보다는 양극체제가 더 안정적이며 또 그 시스템의 관리 또한 세력 균형의 관리 또한 양극체제가 더 용이하다고 보는 이게 누구? 월츠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이렇게 보는 게 얘들의 특징입니다. 양극체제가 안정도를 보장하는 이유, 자 이런 건 알아놔야 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매뉴얼에서는 양극체제가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로 끝날 텐데 그 이유가 뭐냐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죠. 네 가지 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왜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냐. 자, 여러분 이제 양극 다극체제가 나왔는데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 시스템을 갖다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전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호작용의 내용을 숫자로 파악을 갖다 할 때,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가 상호작용하냐, 세 개의 국가가 상호작용하냐, 다수의 국가가 상호작용하냐, 여기에 따라 갖고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지. 두 개의 큰 국가들이 중심이 되고 작은 동맹 국가들이 얘들을 중심으로 몰려 있는 상태에서 상호작용이라면 이걸 우리가 양극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예. 자, 고만고만한 5개, 6개 강대국들이 상호작용하는 체제를 우리가 다극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예. 그래서 자, 네 가지 관점. 왜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안정적이냐. 첫째, 양극체제하에서는 오직 두 강대국만이 존재하고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이 두 강대국들이 개입을 통해서 확고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양극체제하의 두 강대국은 균형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며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은 광범위하고 치열합니다. 셋째, 양극체제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이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어때?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면 곧바로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강대국들이. 자기 동맹국들이 있잖아. 똘마니들. 이 똘마니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탈행위 패권 국가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왔고 다른 국가하고 동맹을 맺는다든가 적대적인 국가하고 맺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못하게 다 차단시켜버린다는 얘기지 이게. 네, 그런 얘기고 다음 세 번째, 양극체제하에서는 위기 발생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초강대국의 존재에 의해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사소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질서를 갖다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니까. 자, 이와 같이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의 대외 행동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속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외교정책 목표가 완전히 부재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이 말은 한마디로. 행위자들의 합리성은 작용하고 있는데 행위자들은 어때? 주어져 있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대외 행동에서 개별 국가들은
단일한 행위자로서 최소한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적인 구조적 속성을 고려를 하고, 그렇죠? 힘의 분포 상황을 고려를 해서 자신의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개별 국가들은 가용한 수단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자원 있죠? 그 권력의 자원 범위 내에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힘의 분포 상황을 뭐라고 그래? 그걸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을 많이 가지면 거기에 맞춰갖고 굉장히 팽창지향적인 외교 행위를 할 거고, 힘의 수단을 적게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외교 정책이라든가 안보 정책을 하겠죠. 자,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국가들은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력 확보 및 군사력 증강 등을 도모합니다. 밑에다가 쫙 밑줄 긋고 내적 균형 정책 쓰세요. 세력 균형을 달성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이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동맹 및 협력 외교, 요게 외적 균형이죠. 이걸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요건 여러분 응용을 많이 할 수 있어.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외적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선 내적 균형에 더 힘을 쓰면서 국력의 훼손을 갖다 이렇게 만회하려고 하겠죠. 내가 내적 균형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돈도 개뿔도 없고 말이야. 국내 정치도 엉망이고 말이지. 그럴 때 뭐를 하게 돼? 더욱더 동맹관계의 관리를 갖다가 하게 되겠죠. 자, 또한 개별 국가들은 그 아래쪽 가셔야죠. 아래쪽 가셔서 참. 네 번째 특징. 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서 개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협력이 불가능 위에다가 조그맣게 필기. 이익이 될 때만 협력. 엄밀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익이 될 때만 협력.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코의 주장을 빌리자면 모든 국가는 기본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이득을 얻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른 국가 또는 행위자와 협력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협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 이익, 즉 권력과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봅니다. 이때 서로 다른 국가가 가져가는 이익을 상대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그렇죠? 상대방 국가가 규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위자가 갖는 상대적 이득 때문에 국제협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저 녀석이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야? 무정부적인 속성에 비롯되는 거야. 불신과 정보의 부족. 그렇죠?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이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는 개별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규정되며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안보 능력을 특히 중시합니다. 자, 여기 밑에 조그맣게 필기. 현실주의자들이 중시하는 권력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다는 거야. 나 혼자 절대적으로 무력을 많이 갖고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무력이 강한 국가는 국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힘에 의존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점. 불신과 비도덕적인 국제정치하에서 개별 국가들은 국제제도의 유용성을 믿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의 도덕적인 행동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국제정치에서도 법과 윤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왜 공동체 의식이 부재해? 이익의 극대화를 각자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윤리는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힘,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이론의 주요 가정과 인식을 볼게요. 자,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국제협력 이론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협력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혹시라도 지금 이 수업을 갖다 지금 처음 국제정치학 수업 처음 하는 학생이 듣고 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신자유주의랑 좀 틀려요.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건 신자유주의적 제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통한 협력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일단 추상적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이론은 국가 간 협력을 중시하는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월치를 중심으로 한 신현실주의와 길핀의 패권 안정론에 대한 반발로부터 태동을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현실주의자들의 주장과 분석은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그런 이제 그 군비 경쟁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신현실주의를 갖다가 그 시작을 알리는 월치의 책이 1979년도에 출판이 됐고 레이건 행정부의 출발이 81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야 시기. 자,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했어요. 왜? 중반에 고르바초프가 짱 등장을 하잖아. 탈냉전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지. 자, 이 시기,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부터는 미소 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로 인해서 국제정치 상황이 전반적으로 긴장 완화 및 화해 협력의 분위기로 반전됐어요. 그러니까 어때? 신냉전 시대에 신현실주의가 뿅 등장을 해서 야, 멋있는 이론이다! 딱 했는데 갑자기 탈냉전의 냄새가 퐁퐁 나니까 이씨, 뭐야 이거 뭐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또다시 망신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였지. 자, 그 이때 등장을 했던 게 바로 신자유주의 제도론이었단 말이지. 자,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은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국제정치 변동이 수반됐지만 국제 시스템은 붕괴되거나 또는 냉전 시대로 복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군사적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들고 나왔던 게 포괄안보, 협력안보 이런 거였단 말이지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 즉 비정부기구나 다국적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은 국가 간 상호의존을 크게 확대 심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신현실주의의 주장은 그 적실성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대에 오르게 됐던 겁니다. 한편 길핀 등의 패권 안정론은 대표적인 신현실주의 이론이자 패권 안정론 자체가 상당히 신현실주의에 가까운 이론이에요. 이거 자체가. 패권 안정론은 패권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패권 국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그런 현실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권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국제사회는 협력과 질서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국제협력이나 국제질서, 국제레짐은 패권국에 의해 창출, 유지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제도와 레짐은 패권국과 운명을 함께한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국으로 존재함으로써 국제정치, 경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여기다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은 위에다 필기. 왜? 패권국은 공공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안보라고 하는 공공재,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공공재라는 거야. 이런 공공재 때문에 국제정치, 경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1970년대부터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함께 여기 밑줄 쫙 70년대부터 특히 브레턴 우즈 체제의 종식입니다. 이게. 미국이 중심이 됐었던 달러 중심의 통화체제 이게 70년대부터 붕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엄청난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 어때? 공공재로서의 달러라든가 자유무역을 제공하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로 그쵸? 회귀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공공재 제공이라고 하는 기능을 못하고 자국 중심의 정책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 세계 질서가 불안정해진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1970년대부터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함께 이 같은 안정이 끝나고 국제사회는 특히 무역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70년대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자, 실제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의 상대적 쇠퇴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질서나 국제레짐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즉 무슨 소리? 패권 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70년대. 여전히 보면 어때? 아니 자유무역이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니었단 말이야.
오히려 국가들 간의 분쟁이 합리적인 국제 제도나 국제 레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추세가 보편화되는 거 아니냐. 신현실주의 니네 틀렸다. 이게 바로 뭐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깔고 있는 문제의식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지. 자, 신자유주의 제도로는 결국 패권 국가와 국제 질서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합니다. 그쵸? 패권 국가가 없이도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특히 국제 제도와 국제 레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 애프터 헤게모니를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죠. 로버트 코엔의 자, 애프터 헤게모니. 자, 책 제목이야, 책 제목. 자, 지금 맨 마지막 점에 나오는 거,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야?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 레짐,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든가 레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형성하는 초창기에는 강대국의 역할, 패권국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 강대국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모든 개별 국가들이 국제기구에 들어와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른바 얘기한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환경 협상 같은 거 한다고 해봐. 환경이라고 하는 공공재, 그렇죠?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가 있지만 자기가 비용을 내려고 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 강대국이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때? 그럼 이런 이제 그 제도적인 협력을 갖다 통한 제도를 통한 협력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서 어때? 국가들은 개별 회원국들은 이 국제 기구가 자기들한테 제공하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한마디로 루티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제도적인 틀 안에서의 협력 자체가 하나의 관습화가 되고 관성화가 돼 버린단 말이지. 거기다가 또 어때?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 이 제도적인 협력의 틀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에 많은 매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때? 이 지경이 되면 강대국이 패권 국가가 더 이상 영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기구가 회원국들에 대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다 가지고 그 질서를 갖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식의 주장이 로버트 코엔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 제도들과 상호의존에 따른 공통의 이익이 비패권적인 국제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 신자유주의 제도론자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8시인데요. 10분 쉬었다 할게요.